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영수야, 엄마 두고 어디 가는 거야? 제발 엄마 혼자 두고 가지 마. 하지만 차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봤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가방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질 것입니다. 순덕은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조금 걸어봤지만 길은 더욱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가시에 옷이 찢어지고 발목이 접질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72세 할머니가 자신의 친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일을 들으시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보다 더 통쾌한 반전은 없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김순덕은 창문을 열고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등은 고닫고 잔주름이 가득한 얼굴에도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편 동식이가 떠난 지 이제 1년이 넘었지만 순덕은 여전히 두 사람분의 아침을 준비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가 끓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순덕은 밥상을 차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좋아하던 맛이죠. 오늘도 올까요? 아들 영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쩍 어머니를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얼굴 보기 어려웠던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며느리 미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미영이랑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순덕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오늘도 오는군요. 며느리까지 함께라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으며 순덕은 거실 한켠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좋아하시겠어요. 영수가 이렇게 자주 오니까 말이에요. 사진 속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 4시쯤 순덕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영수가 좋아하는 소고기와 미영이 즐겨 먹는 나물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며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거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줘야죠.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요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고기는 양념에 재워두고 시금치와 도라지는 정성스럽게 무쳐냈습니다. 순덕의 손놀림은 50년 살림의 내공이 묻어나는 능숙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녁 7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38살의 영수는 키가 크고 준준한 편이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졌는지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미영아, 너도 고생했구나. 순덕은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35의 미영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며느리였습니다. 밥상을 받으며 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텔레비전도 보고 이웃 할머니들하고 수다도 떨고. 순덕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표정은 어딘지 진중했습니다.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 말이에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걱정 말아라. 나는 아직 팔팔해.
하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자식들이 어머니를 생각해 주는군요. 영수가 미영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공기 좋은 산속에 있는 펜션인데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순덕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펜션이요. 네,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잠깐이라도 좋은 데서 쉬시면 어떨까 해서요. 미영의 말에 순덕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산속이라니 도시에서만 살던 자신에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권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 데서 며칠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영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 당장 가실 수 있어요. 저희가 미리 예약해뒀거든요. 순덕은 아들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벌써 예약까지 해뒀다니요.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짐은 저희가 다 준비해드릴게요. 편하게 가시기만 하세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다니요. 식사를 마친 후 영수와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9시쯤 될 것 같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순덕은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산속 펜션이라니 정말 오랜만의 여행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녔던 여행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식이도 산을 좋아했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간단한 짐을 쌌습니다. 미영이 다 준비해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속옷과 세면도구 정도는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히 머리를 빗으며 순덕은 작은 기대감에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영수와 미영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떤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아들의 세심한 배려로 받아들였습니다. 차에 오르며 순덕은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의 나들이였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마련해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고 순덕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산세가 깊어질수록 순덕은 창문에 기댄 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공기가 정말 맑아 보이는군요. 영수야, 이런 좋은 곳을 어떻게 알았니? 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미영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네, 어머님.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차는 계속해서 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가야 하나요? 좀 외진 것 같은데요. 영수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용한 곳이라 더 좋은 거예요. 도시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거든요. 순덕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차가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순덕은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했고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펜션이 이런 곳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시간을 더 달려서야 차가 멈췄습니다. 영수가 시동을 끄자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펜션이라고 할 만한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여기가 어디니? 펜션은 어디 있고요? 순덕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영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무슨 소리니?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순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조수석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잠깐만 여기 계세요. 급한 일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덕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에서 내려 순덕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내려주세요. 순덕은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밑의 흙은 부드러웠지만 왠지 불길했습니다. 미영이 차창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순덕은 며느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최선이요? 미영아,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하지만 미영은 차창을 올렸습니다. 영수가 운전석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 금방 올게요. 순덕은 아들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수는 이미 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순덕은 급하게 차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영수야, 엄마 두고 어디 가는 거야? 제발 엄마 혼자 두고 가지 마. 하지만 차는 이미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차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순덕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순덕은 차를 향해 두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미영아, 제발. 엄마가 뭘 잘못했어.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멀어져 갔고 먼지만 날리며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런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간다니요.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길다운 길도 보이지 않았고 집이나 사람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봤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가방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미영이 짐을 다 준비해준다고 했던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질 것입니다. 순덕은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니요. 목소리가 떨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뭇가지를 헤치고 조금 걸어봤지만 길은 더욱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가시의 옷이 찢어지고 발목이 접질렸습니다. 순덕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차가 있던 자리는 기억해둬야 했습니다. 그때 덤불 사이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지붕이었습니다. 순덕은 희망을 품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오래된 산장이었습니다. 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창문엔 유리도 없었지만 그나마 지붕은 있었습니다. 누구 계세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산속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갖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정체 모를 동물들의 울음소리까지 말이죠.
순덕은 산장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얇은 옷차림으로는 산속의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몸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 말이죠. 새벽이 밝아오면서 산속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온몸의 뻣뻣함을 느꼈습니다. 목과 어깨가 결릴 정도로 아팠지만 그래도 밤을 무사히 넘긴 것에 안도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맑고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롭게 들렸고 어제 밤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덕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산장 뒤쪽으로 작은 개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이 몹시 말랐던 순덕은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니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순덕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와 미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포기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당장은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개울가에 자라는 풀들을 살펴봤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았던 순덕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린 시절 시골에서 할머니와 보낸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건 냉이고 저건 달래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뜯어서 씹어봤습니다. 쓰고 떫은 맛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기운이 빠져 있었거든요. 산나물이라도 먹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먹을 수 있을 만한 풀들을 골라 조금씩 뜯어 모았습니다. 산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은 발밑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밤의 추위를 막으려면 불이 필요했거든요. 산장 안에는 오래된 화덕이 있었는데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을 피우려고 애쓰던 중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긴장하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하얗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누구신가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순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여기 사람이 들어와 있었군요. 저는 이 아래쪽 골짜기에 사는 최양근이라고 합니다. 순덕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니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 마을이나 길이 있나요? 최양근 할아버지는 순덕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깊은 곳까지 혼자 오셨습니까?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길을 잃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왔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최양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하지만 이곳은 정말 외진 곳이라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최양근은 자루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말린 고구마와 견과류 몇 개였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며칠 못 드신 것 같은데요. 순덕은 고마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갚을 것까지야 뭘요. 산에서 만난 게 인연이죠. 최양근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 계실 건가요? 이곳은 겨울이 되면 더욱 춥고 험해져요. 순덕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서 버텨봐야겠어요. 가족들이 찾으러 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최양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겠네요. 겨울용품이랑 식료품 좀 가져다 드릴까요?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요. 민폐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최양근의 말에 순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들도 해주지 않은 일을 낯선 할아버지가 해주다니요. 며칠 후 최양근이 약속한 대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담요와 옷가지, 그리고 쌀과 라면, 통조림 등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최양근은 순덕에게 산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어떤 나물이 먹을 수 있는지, 물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불은 어떻게 피우는지 등을 차근차근 가르쳐 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덕은 조금씩 산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자연의 소리들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개울에서 세수하고 산나물을 뜯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순덕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늘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팠는데 산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걸음걸이도 탄탄해졌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음. 최양근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약초 지식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소화에 좋은 것, 감기에 효과가 있는 것, 상처에 바를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이런 지식들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최양근이 말했습니다. 순덕 씨,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순덕은 개울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나약한 도시의 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그녀를 단련시켰고 자연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장 주변의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갔습니다. 순덕은 이제 완전히 산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약초를 캐고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최양근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산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먼지를 털어내다가 벽 한쪽이 이상하게 울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두드려 보니 다른 곳과 소리가 달랐습니다.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순덕은 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무 판자 사이에 틈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밀어보니 판자 한 장이 움직였습니다. 더 세게 밀어보자 판자가 옆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전에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무언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봉투들과 서류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봉투에는 순덕아, 내 마지막 부탁이라고 남편 동식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영수의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어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되었다.
편지를 읽어가며 순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동식은 생전에 영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재산을 너 명의로 바꿔놨다. 은행 예금은 물론이고 아파트와 상가 건물까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영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야.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예금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순덕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순덕은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약 영수가 너를 버리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면 이 서류들로 되찾아라. 그리고 영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라.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너처럼 고생하는 노인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나는 항상 그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변호사 사무소 명함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의뢰해둔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이 연락하면 모든 절차를 도와줄 거라고 했습니다. 순덕은 상자를 가슴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아들의 배신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니요.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수와 미영에 대한 분노 말이죠.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힘 말이죠. 하지만 순덕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배운 침착함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양근 할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되돌려줄 때가 온 것 같네요. 순덕은 변호사에게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최양근이 마을까지 함께 가서 전화를 걸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그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남편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순덕의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산에서 단련된 강인함과 남편이 남긴 힘이 합쳐져서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영수와 미영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줄 때가 온 거죠.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최양근과 함께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는 문명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의 생활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전화국에서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남편 박동식이 의뢰한 일 때문에 연락드려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김순덕 여사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변호사 이승호는 다음 날 직접 산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산속 풍경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셨나 봅니다. 이승호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모든 재산이 순덕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확실했고 법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아드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 영수가 살고 있는 집도요. 네, 그것도 여사님 소유입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버리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죠. 순덕은 남편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승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법적으로 당장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먼저 영수와 미영의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이승우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순덕이 사라진 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고 찾으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영은 더 비싼 옷을 사입고 다니고 있었고 영수는 새 차를 샀다고 했습니다. 마치 짐덩어리가 사라져서 후련하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은 그들의 행동을 들으며 분노보다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순덕은 이승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익명으로 그들 주변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제가 실종된 게 아니라 버려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건 알리지 마세요. 며칠 후부터 영수와 미영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순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과 며느리가 데리고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미영이 다니는 미용실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조용하냐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당당했지만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되었는데 왜 이렇게 태어난지 이상하다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고 친구들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특히 미영은 모임에 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순덕은 최양근과 함께 가끔 마을로 내려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영수와 미영이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니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승우가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영수가 순덕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다가 막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행에서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거죠.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미영도 순덕의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문의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소유자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순덕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날 때가 온 것 같아요. 죽었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다는 걸 보여줄 때 말이에요. 그 밤 순덕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잠을 설쳤습니다. 드디어 영수와 미영 앞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해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모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영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엄격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순덕은 각오를 다지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어느 일요일, 영수 가족의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고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다만 올해는 순덕이 없는 첫 번째 모임이었죠. 친척들은 순덕의 부재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영수와 미영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둘러댔습니다. 순덕은 이승우와 함께 그 모임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산 생활로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강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모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순덕이 모임 장소로 들어섰습니다. 친척들은 순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덕 언니, 어디 계셨어요? 영수가 아프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요. 순덕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영수와 미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었을 줄 알았던 순덕이 살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더구나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말이죠. 어머니.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요? 순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데려다 놓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친척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수와 미영은 순덕의 말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그랬는데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는 무슨요? 당신들이 데려다 놓고 간 걸 왜 신고해요? 친척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순덕 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와 미영이 자신을 산속 펜션에 간다고 속이고 데리고 나갔다가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혼자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였죠. 영수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였는데 어머니가 먼저 가신 거예요. 하지만 순덕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왜 경찰서 신고도 안 했고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영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을 혼자 지냈어요. 다행히 좋은 분이 도와주셔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요.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친척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순덕은 준비해온 증거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해둔 것이었습니다. 산속에 버려졌던 그날 차 안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를 몰래 녹음한 것이죠. 영수와 미영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짐덩어리가 사라졌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어.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큰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척들의 비난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영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건 아니세요? 산속에서 혼자 지내시다 보니 착각하시는 게 아닐까요?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순덕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뒀죠. 이승우 변호사가 모임 장소로 들어섰습니다. 김순덕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친척들은 변호사까지 나타나자 긴장했습니다. 이승우가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순덕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수와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상속됐는데요. 하지만 이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친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바꾸셨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예금 통장 사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덕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순덕이 마지막으로 남편의 편지 일부를 읽어줬습니다. 영수가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버릴 것을 예상하고 미리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동식의 성견지명에 감탄하면서도 영수 부부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모임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영수와 미영은 친척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았습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날의 모임은 순덕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친척 모임에서의 폭로 이후 영수와 미영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피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영이 다니던 모임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순덕의 지시에 따라 유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령의 어머니를 위험한 산속에 버린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소환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수와 미영은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과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순덕의 생생한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시민들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법정에 나섰습니다. 몇 개월 전의 나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에서의 생활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거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영수와 미영의 범행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고령의 어머니를 속여서 깊은 산속에 버리고 그 후에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미리 펜션 이야기를 지어내고 짐도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 등이 모두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순덕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그날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산속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버렸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순덕이 영수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며칠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영수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김미영은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령의 어머니를 위험한 산속에 버린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후에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죄질을 더욱 나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순덕이 승리했습니다. 영수와 미영이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도 가압류되어 더 이상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효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덕을 지지했고 영수 부부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순덕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느냐는 질문에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잘못한 일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은 없으신가요? 순덕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실망이 더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덕은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편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양근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모든 것이 잘 끝났어요. 순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아버지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했어요. 영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남편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산속에서 맡던 그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여자로서 말이죠. 밖에서는 가을벌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고 순덕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남편이 바라던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단순한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자연치유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연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거죠. 치유센터는 순덕이 살았던 산장 근처에 지어졌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면서도 자연의 정취를 그대로 살린 설계였습니다. 최양근 할아버지도 설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센터의 이름은 새숲치유센터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숲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순덕은 센터장으로서 직접 운영을 맡았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첫 번째 입소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 가족 문제로 상처받은 사람들,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덕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아침에는 요가와 명상을 하고 낮에는 산책과 원예 치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덕이 직접 우린 약초차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순덕의 인생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힘을 찾았는지, 어떻게 자연과 함께하며 치유받았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또 다른 입소자는 사업 실패로 좌절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순덕은 그에게 텃밭 가꾸는 일을 맡겼습니다. 씨앗을 심고 가꾸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센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봄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르른 녹음이 우거렸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겨울에는 설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보며 사람들은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순덕 자신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갔습니다. 치유에 관한 책들을 읽고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지식을 넓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센터가 유명해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버려진 할머니가 만든 치유센터라는 스토리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입소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져왔던 사람들이 점점 밝아지고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최양근 할아버지와 함께 센터 근처 언덕에 올라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들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최양근이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 꿈꿨던 일을 제가 대신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순덕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센터 입소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신 분이 상담 요청하셨어요. 순덕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언덕을 내려가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 말이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영수와 미영이 자신을 산속에 버린 것이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죠. 센터로 돌아온 순덕은 새로운 입소자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순덕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셔요.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센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순덕은 창가에 서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올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순덕은 더 이상 버려진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치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센터는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순덕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72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순덕 할머니처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